단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책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겁니다. 환경운동의 불씨를 지핀 책,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이 책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레이첼 칼슨이 책에서 그린 한 장면에서 시작해요. 봄이 왔지만 모든 것이 침묵했다. 새소리가 사라진 봄이라니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문장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생명이 넘쳐야 할 봄이 이토록 고요해진 걸까요?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무대는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1940년대 후반입니다. 인류가 어떤 화학물질 하나를 두고 기적이라 부르면서 엄청난 찬사를 보내던 바로 그 시절로요. 그 물질이 뭐였냐면요, 바로 DDT였습니다. DDT의 발명은 정말이지 혁명적이어서 1944년에는 개발자가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전쟁터에서는 군인들을 전염병에서 구했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식량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줬죠.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기적의 약이었던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을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DDT는 말라리아도 없애고 식량 문제도 해결해주는 정말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그 화려한 약속 뒤에는 누구도 몰랐던 아주 파괴적인 대가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때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해양 생물학자이자 자연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비범한 작가 레이첼 카슨. 모두가 기적이라며 환호할 때 그녀는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카슨이 세상에 알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생물 농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뿌려진 살충제는 결국 땅과 강을 거쳐서 바다까지 흘러들어가고요.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 독성이 점점 더 강하게,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클리어호스 사례를 보면 이 과정이 얼마나 끔찍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귀찮은 각닭이 좀 없애려고 호수에 뿌린 DDT, 그 농도가 고작 0.014ppm이었어요. 정말 미미한 양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새의 몸에서는 무려 1600ppm이 검출된 겁니다. 11만 배 이상 농축된 거예요. 상상해 가시나요? 이게 바로 카슨이 경고한 핵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독이라도 먹이사슬이 거치면 생명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침묵의 봄은 당시 사회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생각에 말 그대로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살충제는 해충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생태계 전체를 망가뜨리고 결국 그 칼끝은 우리 인간을 향하게 될 겁니다. 지금 들으면 당연한 말 같지만 그 당시에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주장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거대 화학 산업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선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학적인 반박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레이첼 칼슨이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아주 비열하고 개인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미국과 소련이 으르렁대던 바로 냉전 시대 한복판이었거든요. 비판자들은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카슨의 과학적인 경고를 자유시장과 미국 산업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그녀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려고 한 거죠.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훨씬 더 개인적이고 노골적으로 성차별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굳이 끄집어내면서 한 뛰어난 과학자의 우려를 그냥 신경과민인 독신녀의 히스테리 정도로 깎아내리려고 한 거죠. 정말 과학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비열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테리하다는 이 말, 바로 여기에 그들의 진짜 속내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녀를 이성적인 과학자로 대하는 대신 감정에 휘둘리는 비이성적인 여성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시도였죠. 과학적인 근거로 반박할 수 없으니까 결국 메신저인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하지만 말이죠, 역사는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목소리는 절대 꺼지지 않았어요. 첸의 메시지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정부 최고위층까지 도달해서 마침내 침묵을 깨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자, 침묵의 봄이 출간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책 한 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제 정책 변화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케네디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1970년에는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설립으로 이어졌고요. 마침내 1972년 미국에서 농업용 DDT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역사적인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바로 이런 극적인 변화 때문에 침묵의 봄은 그냥 좋은 책 한 권이 아니에요. 이건 현대 환경운동의 시작을 알린 선언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이 우리 모두의 생각을 바꾸고 지구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거죠. 자, 이렇게 카슨이 남긴 유산은 정말 위대한데요. 하지만 그녀가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와 환경 보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오히려 더 복잡하고 시급한 숙제가 됐습니다. 요즘 DDT 얘기를 꺼내면요, 예전처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힘듭니다.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특히 말라리아처럼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선 선택이 결코 간단하지 않거든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일부 지역에서 실내에 뿌리는 용도로 DDT 사용을 다시 허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새들의 노랫소리도 물론 소중하지만 당장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아주 뼈아픈 현실인 거죠. 그리고 침묵의 봄이 경고했던 그 본질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독성 물질,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결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얘기거든요. 바다를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것들,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는 현실까지.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60년 전 카슨이 외쳤던 그 경고의 메아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레이첼 카슨이 던졌던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침묵의 봄이 남긴 교훈을 제대로 배운 걸까요? 자연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함에서 우리는 정말로 벗어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우리 모두의 미래에 달려 있을 겁니다.